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자라니까요. 책을 읽다 보면 저희 치우침을 깨닫게 됩니다. 책을 읽고 있는 도중에 아집으로 굳어진 제가 녹여지는 순간이 감지되면 행복해집니다. 치우침과 굳어짐을 거부하는 것은 꿈틀거리는 생명이고자 함입니다. 미물에 불과한 저이지만 역동성을 지닌 평범한 생명체이고 싶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쌓여진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기 위해 언제나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경청하다 보면 치우친 저 자신이 저절로 돌아빠집니다. 결국 저에게 책 읽기는 자기 성찰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날은 섣부르게 아는 척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에 저도 모르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면 아차 싶어집니다. 아차 하는 그 부끄러운 순간들이 모여서 저를 여물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책 맛보기를 하는 리틀 도서관 채널은 저를 위한 재미난 자기 수련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일상에 생동감을 더하는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놀이가 참 즐거워서 웃음 지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치우친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세상은 굴러갑니다. 저의 책 맛보기는 그런 세상에 저의 목소리를 살짝 덧보태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싶은 소박한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저의 미미한 목소리가 세상 한 모퉁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가닿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책 맛보기 시간은 저에게 설렙니다. 제가 아는 것만큼만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저희 책 맛보기는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렵고 심오한 책을 읽을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책 맛보기는 더 어설플 수 있습니다. 읽기 괴로운 부분은 건너뛰며 읽고 싶은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 점을 미리 감안하면서 책 맛보기를 즐겼으면 합니다. 이번에 책 맛보기 할 책은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이번 책 맛보기에서는 저의 유치한 감상을 되도록이면 덧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설의 줄거리와 명구절들을 그대로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자 조지 오웰이 던지는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큰 울림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책 맛보기 제목은 인간성 말살을 극대화시킨 첨단 기술과 독재 권력과의 만남, 그 끔찍한 이야기로 정해보았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전자책들과 월간지 독서평서를 참고 인용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대한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저자가 1948년에 그린 1984년의 미래 사회는 독재 권력이 첨단 기술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고문과 세뇌로 인간성을 말살하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사회입니다. 저자는 왜 이토록 비참한 미래 사회를 상상했던 것일까요? 저자 자신의 예지를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함으로써 예비하고 견제하라는 언지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절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권력 도모를 꾀하는 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친절을 베푼 것일까요? 저자는 우리들에게 절대 권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이 소설을 썼을 듯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소설 1984를 잘 읽지도 않고 속속들이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저자가 우려한 전체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저자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한편 이 소설은 권력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처럼 탐독되었을 법합니다. 대중을 어떻게 다스리고 구슬려서 지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 가능하므로 그들은 정독하고 또 정독했을 법합니다. 어쩌면 저자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추악함을 폭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설이 출간되었을 당시는 미국을 대변하는 자본주의와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조지 오웰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주의로 흐른 사회주의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자본주의로 돌아섰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저자의 각별한 애정이 없었다면 아예 비판도 없었으리라 싶습니다. 1950년대의 세계는 초토화되었다. 수많은 원자탄이 떨어진 뒤 정치 지도자들은 인류 멸망 직전에 전쟁을 멈추었다. 전쟁이 더 이상 지속되면 자신의 권력마저 끝난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는 세계의 큰 나라들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들 나라들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끊임없이 국지전을 벌였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국지전의 이유는 전시동원 체제와 국민감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핑계가 필요했을 따름이다. 각 나라는 저마다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동맹을 맺을 때도 권력 존속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소설은 세 나라 중에 미국과 대영 제국의 합병으로 생긴 오세아니아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일당 체제의 나라입니다. 당이 내건 슬로건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과거를 지배한다는 것은 역사를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를 지배하는 자는 현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미래까지 탄탄한 지배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아마 저자는 과거 역사를 권력의 구미에 맞게 만드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런 권력에 의해 미래까지 지배당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해안은 권력자들에게 권력 유지의 기술을 전수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자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 새로 쓰기를 시도하니까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빅 브라더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맹목적인 복종만 강요합니다. 인구는 15%의 당원과 85%의 노동자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5%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동물로 여깁니다. 노동자는 동물이므로 자유를 허락합니다. 오로지 감시하는 것은 15%의 당원입니다. 그들의 저항만 견제하면 독재는 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다수의 국민을 동물 취급했던 이유도 어렴풋 알 것 같습니다. 주인공 윈스턴은 15%에 해당하는 당원입니다. 그가 맡은 업무는 당의 지시와 명령대로 과거의 기록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윈스턴은 과거의 기록을 현재의 구미에 맞게 수정하기도 하고 모든 역사를 필요에 의해 깨끗이 지워버리고 다시 쓰기도 합니다. 역사를 정정하거나 조작하는 이유는 인간의 기억을 통제해서 당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언제나 옳으니 무조건적 추종을 이끌어내는 합당한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언어로 기록되고 언어는 사고와 행동에 저절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윈스턴이 근무하는 건물 전면에는 커다란 글씨로 당의 슬로건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이 슬로건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나 놀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같은 거니까 전쟁을 싫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지배당하는 예속은 나쁜 게 아니라 자유만큼이나 좋은 것이다.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강하고 더 낫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세뇌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를 이중사고라고 지칭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반된 견해를 동시에 갖는 것,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둘 다를 동시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중사고 안에서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같아지니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합니다. 진실과 거짓도 같아지니 진실을 훤히 알지만 거짓말을 공들여 해야 합니다. 도덕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도덕을 거부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증거지만 버려야 하고 잊어야 합니다. 당이 아무리 비민주적이어도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믿어야 합니다. 책에서 이중사고에 대한 부분을 옮겨와 봅니다. 이중사고란 사람이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신념을 머릿속에 동시에 간직하고 그것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중사고를 만들어낸 당사자들은 이것이 정신적인 기만 체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망상의 수준도 높아진다. 아울러 가장 지적인 사람들은 정신이 가장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현상의 좋은 사례로 전쟁에 대한 히스테리는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전쟁에 관한 이성적인 태도를 갖춘 사람들은 분쟁 지역 주민 당사자들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전쟁은 해일처럼 자신들을 타격했다 물러갔다 하는 끝없는 재난에 불과하다. 그들은 어느 쪽이 이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과거의 주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취급하는 새 주인들을 위해 예전과 동일한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전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한참 동안 까맣게 잊을 수 있다. 언어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권력자들은 충분히 알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언어 선택에 신중을 기한 빅브라더 나라의 정부, 부서 이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기록을 조작하는 진리부, 전쟁을 수호하는 평화부, 체포와 고문을 담당하는 애정부, 경제 파탄과 굶주림을 호도하는 풍부부. 그것입니다. 저자는 언어의 농간을 우리들에게 이토록 끔찍하게 실감하도록 해줍니다.
빅브라더는 국민들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듭니다. 언어를 새롭게 창안해야 권력 유지가 수월하다는 것을 압니다. 언어의 범위가 사고의 폭입니다. 언어 통제는 곧 사고의 통제이며 현실의 통제입니다. 만일 반대 의사를 표현할 언어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반정부 사상을 갖는 그 자체도 불가능해집니다. 단어가 한정되면 생각이 한정되고 자유로운 상상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설에서 새로운 언어 사전 편찬을 맡은 언어학자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당을 위해 일하는 그 언어학자는 무산계급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이라는 말이 있다면 나쁜 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아. 안 좋은, 더 좋은 이라고 하면 되니까 표현할 어휘들이 줄어드는 거지. 물론 이건 빅브라더의 아이디어였어. 신화를 만드는 목적은 사고의 영역을 좁히는 데 있어. 그러면 사상을 표현할 단어가 없을 테니 사상조 역시 사라질 거야. 언어가 완성될 때 혁명도 완수되는 거지. 2050년까지는 구어에 대한 모든 지식과 과거의 문학은 사라질 거야. 자유라는 개념이 없어졌는데 자유는 예속이라는 슬로건이 존재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한 언어학자는 사라지고 맙니다. 현재에 사라지고 말았으니 과거에도 존재한 적이 없게 됩니다. 그가 사라진 이유는 너무 지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숙청당한 지도자들이 갔던 카페에 자주 들렀기 때문입니다. 빅브라더와 당은 그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에서는 지배와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모르게 제거하고 그 존재의 흔적마저 지워버립니다. 숙청이나 증발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불가피한 수단이었습니다. 숙청과 증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첨단 기기로는 빅브라더, 텔레스크린 헬리콥터 정찰기가 있습니다. 첨단 기기 빅브라더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거대한 남자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림 아래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크기가 1m가 넘는 포스터부터 동전, 우표, 책 표지, 깃발 등 빅브라더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따라다닙니다. 빅브라더는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두 눈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요즘의 CCTV의 성능을 훌쩍 능가합니다. 창문을 기웃거리며 사람들을 감시하는 헬리콥터 정찰기는 요즘의 드론과 같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사상경찰과 첩자가 있어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감시체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장방형 거울처럼 생긴 텔레스크린은 감시카메라 겸 도청장치이며 동시에 명령하는 텔레비전입니다. 텔레스크린의 감시 범위 안에 들어있는 한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고 들립니다. 보고 듣고 말하면서 끌 수는 없는 텔레스크린의 알람에 맞춰 일어나야 하고 구령에 맞춰 체조도 해야 합니다. 빅브라더의 라이벌인 반체제 인사의 얼굴을 보여주면 미친 듯이 증오도 해야 합니다. 빅브라더 얼굴이 나타나면 최면 걸린 듯 그의 이름을 박자 맞춰 읊조리며 숭배도 해야 합니다. 텔레스크린은 당을 선전하는 미디어 역할도 합니다. 생색내기 좋은 통계를 제시하며 열성적인 목소리로 선동하기 일쑤입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생활 수준이 작년보다 20% 향상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와 깃발을 흔들며 행복한 삶을 베풀어준 빅브라더께 소리 높여 감사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조작된 통계가 텔레스크린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개의치 않습니다. 과거의 통계를 기억하지 않으니 현재의 통계를 받아들이기만 할 뿐입니다. 아무도 따져보지 않으니 잘못된 통계는 없는 셈이 됩니다. 윈스턴은 근무하는 중간에 2분간 증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텔레스크린이 증오의 시간을 알리면 모두 그 앞으로 모여 집단적 광기로 증오를 퍼부었습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주장한 반정부 인사와 그 단체를 향해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감시와 통제로 억압된 감정을 2분 동안 마음껏 내뿜는 그 광란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류처럼 휘젓고 지나가는 공포와 복수의 끔찍한 황홀경. 증오의 시간에 윈스턴은 누군가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 사람도 어쩐지 자기처럼 빅브라더에 대한 역겨움을 가지고 있는 듯한 친근함을 느낍니다. 이후 경계태세를 해제하고 조언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격려와 도움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사상경찰관이었습니다. 소설의 결말에 이르면 윈스틴을 잔인하게 고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윈스턴으로 하여금 빅브라더를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정신을 완벽하게 개조시키고야만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인 그는 신문하면서 윈스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사치, 장수, 행복 따위보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순수한 권력뿐이다. 억압의 목적은 억압일 뿐이야. 고문의 목적은 고문일 뿐이고 같은 맥락에서 권력의 목적은 권력 자체이다. 당은 오직 권력, 그 자체를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 권력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야. 혁명을 보장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독재를 하기 위해 혁명을 하는 거야. 우리가 기만과 잔혹함을 일삼는다 해서 설마 자네가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윈스턴은 하루 종일 기록을 조작하는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정직한 일기를 썼습니다. 텔레스크린의 사각지대에서 그는 빅브라더를 타도하자라는 말로 노트의 반페이지를 채웁니다. 자유란 2 더하기 2은 넷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자유다. 라고 노트에 쓰기도 합니다. 윈스턴은 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산계급에 있어야만 했다. 라고도 썼습니다. 그 당시의 윈스턴의 사유를 엿보기로 합니다. 인구의 85%를 차지하며 저무시당하는 다수 대중만이 당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당에 맞서고 싶은 당원이 있다 하더라도 감시체제 아래에서 함께 모일 방법이 없다. 그러나 무산계급은 동물과 같이 취급되어 텔레스크린 감시망에서 자유롭다. 노동자와 동물은 자유롭다. 자신들의 힘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무산계급 노동자들은 따로 음모를 꾸밀 필요도 없다. 그냥 들고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 아침에라도 당을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당은 노동자들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주장했다. 혁명 전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 의해 무참히 억압당했으며 굶주리고 매질을 당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산계급은 열등한 족속이므로 간단한 규칙을 적용해 동물처럼 복종시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에게는 당의 이념을 세뇌시킬 필요도 없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원시적 애국심이면 된다. 그들을 다스리기란 어렵지 않다. 저질 언론과 소설, 영화, 노래를 접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스포츠, 술,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윈스턴은 노트 쓰기가 발각되면 사형 아니면 25년 강제 노동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발각되리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을 다집니다. 현재의 기록은 미래에 틀림없이 중요한 증거가 될 터였다. 윈스턴은 다음 세대도 그것을 계속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당은 어린아이들을 세뇌시켜 당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고발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식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들에게는 거의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고자질한 아이를 꼬마 영웅이라 부르며 자기 부모를 어떻게 고발했는지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모방 심리는 발동되었습니다. 9살짜리 아들이 엄마를 고발하고 7살짜리 딸이 아빠를 고발합니다. 그런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는 감방에 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고발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윈스턴은 정치적인 이야기에 질색하는 여자, 줄리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감시와 통제 아래에서도 유머 감각과 자유분방함을 간직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통제 사회에서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저자는 줄리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녀의 관점에서 세상의 이치는 간단했다. 그녀는 인생을 즐기고 싶었지만 그들은 즉 당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았다. 따라서 그녀는 필치 못하게 갖가지 장꾀를 부려 규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진실한 사랑은 인간다운 행복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빅브라더의 나라에서는 금지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골동품 가게의 2층에서 비밀스런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 가게 주인이 사생활이란 참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은밀한 은신처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변장한 사상경찰관이었고 2층 방에는 어김없이 텔레스크린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윈스턴은 자기 편이라고 여기며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고문을 당합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이나 윈스턴을 감시해왔던 것입니다. 감시를 피해갈 수 없는 사회라는 걸 망각했던 윈스턴은 참혹한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문하는 사람은 고통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구를 들고 윈스턴에게 다가갑니다. 인간의 정신적 의지가 몸의 고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몸의 고통은 인간을 인간 아니도록 만들었습니다. 몸은 아픔을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성을 송두리째 날리는 고문 현장을 옮겨봅니다. 윈스턴, 자네는 과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기록들 속에 존재합니다. 글로 남긴 기록들 말입니다. 기록이라? 그 외에는 없는가? 우리의 머릿속에도 존재합니다. 기억으로 말입니다. 기억이다. 그럼 좋네. 당이 모든 기록을 통제하고 모든 기억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지배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마저도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내 기억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네는 여기까지 온 거야. 마땅히 해야 할 복종을 자네는 하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된 걸세. 혹시 기억하고 있는가? 일기에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자유다라고 쓴 걸 말이야. 네, 윈스턴, 내가 지금 손가락 몇 개를 펴고 있나? 4개입니다. 그럼 당이 4개가 아니라 5개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여전히 4개입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고문 강도가 올라갔다.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고 이를 악물어도 신음이 터져나왔다. 손가락이 몇 개인가? 윈스턴, 4개입니다. 고문이 더 세졌다. 몇 개라고? 윈스턴, 4개요, 4개. 다른 답이 없잖아요. 4개란 말입니다. 고문이 더 강해졌다. 윈스턴, 손가락이 몇 개인가? 4개라니까요. 이제 그만. 계속한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4개, 4개, 윈스턴, 손가락이 몇 개인가? 5개요. 5개, 5개입니다. 아니네, 윈스턴, 소용없네. 자네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여전히 4개라고 생각하고 있어. 다시 묻겠네. 자, 손가락이 몇 개인가? 5개요. 5개. 아니 4개요. 원하는 대로 말할게요. 이제 그만. 제발 고통만은 멈춰주세요. 윈스턴은 잠시 의식을 잃었다. 매서운 추위가 느껴졌다. 그의 양떼암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기처럼 고문하는 사람에게 매달렸다. 듬직한 팔로 어깨를 감싸자 이상하리만 짚어보냈다. 보호자처럼 여겨졌다. 고통에서 그를 구해주었기 때문이다. 고문하는 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윈스턴, 자네는 학습 능력이 양호한 편은 아니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윈스턴은 울먹이면서 말했다. 때로는 말일세, 윈스턴, 5이 될 수도 있다네. 경우에 따라서는 3이 될 수도 있지. 아니면 3, 4, 5 모두가 될 수도 있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윈스턴에게 밀려들었다. 다시 시작해보지, 윈스턴. 손가락이 몇 개인가? 4개, 4개인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5개로 보고 싶습니다. 5개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원하는 것이 뭔가? 5개로 보인다고 나에게 말만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5개를 보는 것인가? 실제로 5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해보지. 고문 강도는 더 세졌다. 윈스턴, 내가 지금 손가락을 몇 개 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저는 죽고 말아요. 4개인지 5개인지 6개인지 솔직히 정말 모르겠습니다. 좀 나아졌군. 윈스턴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았다. 순간 행복한 치유의 온기가 그의 온몸에 퍼졌다. 그는 눈을 뜨고 고맙다는 표정으로 올려다봤다. 그는 그 순간만큼 고문자를 깊이 사랑한 적이 없었다. 고문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윈스턴, 자네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굴복하면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자네를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짓밟을 것이네. 우리는 소극적인 복종이나 비굴한 굴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네. 우리에게 저항하는 한 죽이지 않는단 말이네. 속마음까지 장악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지. 뇌를 완벽하게 개조시키지. 굉장한 폭발 같은 것이 일어났다. 윈스턴은 다친 데는 없었지만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고문자는 엄지손가락을 감춘 채 왼손을 들어보였다. 손가락이 5개가 있네. 손가락 5개가 보이나? 네, 윈스턴은 정말로 손가락이 5개로 보였다. 소설의 결말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비극적입니다. 윈스턴은 그들을 증오하면서 죽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빅브라더에게 복종이 아니라 사랑까지 바치도록 고문은 행해졌습니다. 예전의 텔레스크린을 통해 윈스턴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쥐란 사실을 입수한 당은 작은 우리에 든 사나운 육식 쥐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인간 윈스턴은 마침내 완벽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줄리아에게 그 쥐를 데려가라고 외치고 맙니다. 빅브라더를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만든 뒤 윈스턴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리고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빅브라더 권력은 지배했습니다. 복종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랑을 원했습니다. 언어로 된 기록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기억도 지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기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다라는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권력의 횡포 앞에 인간의 의지는 부질없었습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사회의 도래를 조지 오웰은 왜 소설로 남겼던 것일까요? 이제 책 맛보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암울한 소설의 분위기에서 제가 화난 마음으로 건져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소설 1984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조지 오웰을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건강한 문장들을 남겼기에 저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어졌습니다. 윈스턴과 줄리아가 사랑을 나누던 2층에서 내려다보면 빨래하는 여자가 뜰에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인간이라는 생명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평범함이 신비한 존경심을 자아낼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서 일상의 노하우를 깊이 고개 숙여 배웁니다. 그녀를 오래오래 기억하려 합니다. 저자가 묘사한 풍경을 전하며 책 맛보기를 끝맺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황진이었습니다. 창 밑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윈스턴은 커튼 뒤로 몸을 숨기고 밖을 내다보았다. 6월의 태양은 하늘 높이 오르고 그 아래 햇살로 가득한 뜰에는 단단하고 억센 팔뚝을 가진 덩치 큰 여자가 거친 삼배로 된 앞치마를 허리춤에 두르고 태양과 빨랫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윈스턴은 빨랫줄에 줄줄이 매달려 있는 네모나고 흰 빨래가 아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여자는 입에 물고 있던 빨래 집게를 뺄 때마다 힘찬 콘트레토로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유행가였다. 여자의 훌륭한 노래 솜씨 덕분에 쓰레기 같은 노랫가락이 도리어 멋지게 들렸다. 여자는 한참 후까지도 태양과 빨랫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감정을 실어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한 여름 공기와 함께 떠올라 아주 아름다운 선율로 아련한 애수를 자아냈다. 빨랫감이 한없이 나온다 해도 그 여인은 천년이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기저귀를 널며 유행가를 흥얼대면서 완전히 만족할 것만 같았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30년 이상, 처음에는 자식들을, 그 다음에는 손주들을 위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바느질하고 밥 짓고 쓸고 닦고 수선하고 또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등 일을 계속해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런 힘든 삶의 끝에서 아직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신비로운 존경심은 굴뚝 뒤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 한 점 없는 옅은 세계 하늘과 어우러졌다. 사실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같다. 이들은 생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저마다 가슴과 배 그리고 그 일개 언젠가 이 세계를 뒤엎을 힘을 비축해 놓고 있다. 만약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힘들게 일만 하면서도 여전히 노래를 부르는 저 힘센 여자의 배에서 언젠가는 의식을 가진 종족이 태어날 것이다. 우리는 죽고 미래는 그들의 것이다.